글로벌 투자은행 부사장 앨리스 정이 중국 장쑤성에서 목격한 충격적인 현장. 한국 기업은 우리 덕에 돈 버는 거 아닙니까? 중국 관료 리우장의 오만한 발언에 시작된 일방적 기술 탈취 시도. 하지만 삼성의 맞대응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공장 하나가 떠나자 도시 전체가 발칵. 뒤집어진 충격적 현장과 수만 명의 일자리가 한순간에 증발하며 벌어진 경악스러운 상황들. 우리가 빠지면 여긴 유령도시가 될 겁니다. 과연 한국 삼성이 어떻게 중국의 오만함을 통쾌하게 응징했을까요? 삼성 철수 한 달 만에 거리는 유령도시로 변했고 오만했던 중국 관료는 결국 무릎을 꿇고 삼성의 귀환을 간절히 희망한다며 굴복 선언까지. 15년 중국 통으로 불리던 앨리스 정이 직접 체험한 통쾌한 반전 드라마가 지금 시작됩니다. 잠깐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저는 앨리스 정입니다. 글로벌 투자은행 아시아본부 부사장으로 일하고 있죠. 15년간 중국 진출 외국 기업 컨설팅을 해오면서 중국 경제의 속살을 누구보다 잘 안다고 자부했습니다. 그날 아침 평소처럼 커피를 마시며 이메일을 확인하던 중 한 통의 메일이 눈에 띄었어요. 발신자는 중국 장쑤성 지방정부 경제부. 제목은 삼성 VIP 투자자 초청 세미나였습니다. 중국은 여전히 세계 공장이다. 이번 세미나의 주제였죠. 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맞는 말이니까요. 아무리 미중 무역 전쟁이 심화되고 중국의 인건비가 올라도 결국 전 세계 기업들은 중국 없이는 살 수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특히 한국 기업들은 더욱 그렇다고 봤습니다. 메일을 다시 읽어보니 발표자로 저를 초청한다는 내용이었어요. 중국 경제 전문가로서 한국 기업의 중국 투자 전망에 대해 발표해달라는 요청이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뻔한 내용이었죠. 중국은 여전히 기회의 땅이고 한국 기업들은 중국과 함께 성장해야 한다는 식의 이야기 말입니다. 일주일 후 저는 상하이 푸동공항에 도착했습니다. 한국계 미국인인 저에게 중국은 늘 미묘한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곳이었어요. 어릴 적 미국으로 이민 갔지만 동양인이라는 이유로 차별받던 기억. 그리고 성인이 되어 중국에서 일하면서도 한국계라는 이유로 종종 받던 무시와 견제들. 공항 출구에서 마중 나온 리우장을 만났습니다. 50대 초반의 중국 관료로 장쑤성 경제개발부 부국장이었죠. 정장 차림에 자신만만한 표정을 짓고 있었어요. 앨리스 정 박사님이시군요. 반갑습니다. 리우장이 손을 내밀며 말했어요. 하지만 그의 악수는 형식적이었고 눈빛에는 어딘지 오만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차를 타고 시내로 향하는 길에 리우장이 말을 꺼냈어요. 박사님도 아시겠지만 한국 기업들이 우리 중국에서 많은 혜택을 받고 있잖아요. 삼성만 해도 우리 덕분에 얼마나 많은 돈을 벌고 있습니까?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물론 상호 윈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우리가 더 베풀어주는 쪽 아닙니까? 땅도 빌려주고 노동자도 제공하고 세금 혜택까지 주면서 말이에요. 리우장의 말투에는 은근한 무시가 섞여 있었어요. 마치 중국이 한국 기업에게 시혜를 베푸는 것처럼 말하고 있었거든요. 저는 참았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편이 불편했죠. 호텔에 도착해 체크인을 마치고 방에 들어갔을 때 저는 창밖으로 보이는 장쑤성의 풍경을 바라봤습니다. 높게 솟은 빌딩들, 분주한 도로, 그리고 멀리 보이는 공장지대. 그 중심에는 삼성 로고가 크게 새겨진 건물이 보였어요. 이상했습니다. 분명 리우장은 중국이 한국 기업에게 혜택을 베푸는 것처럼 말했는데 왜 저 삼성 공장 주변으로는 그렇게 많은 건물들이 빼곡히 들어서 있는 걸까요? 마치 삼성을 중심으로 도시가 형성된 것 같았거든요. 그날 밤 호텔바에서 맥주 한 잔을 마시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15년간 중국 경제를 분석해오면서 저는 늘 같은 결론에 도달했어요. 중국은 영원한 공장이고 한국 기업들도 결국 중국에 굴복할 수밖에 없다는 냉정한 현실 말입니다. 하지만 오늘 리우장의 오만한 태도를 보며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요. 정말로 중국이 한국 기업들에게 시혜를 베푸는 쪽일까요? 아니면 리우장이 착각하고 있는 걸까요? 내일 세미나에서 만날 다른 참석자들의 이야기가 궁금해졌습니다.
특히 현장에서 직접 일하고 있는 한국 기업 관계자들의 생각이 말이에요. 과연 그들도 저처럼 중국 없이는 살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을까요? 잠자리에 들며 저는 예감했습니다. 이번 출장이 평범하지 않을 거라는 걸 말이에요. 리우장의 그 오만한 미소가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거든요. 마치 무언가 큰 변화의 전조처럼 느껴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세미나 전에 현장 시찰이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리우장이 직접 삼성 공장 단지를 안내해 주겠다고 했죠. 저는 솔직히 별 기대하지 않았어요. 그냥 형식적인 견학이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공장 단지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어제 호텔에서 멀리 본 것과는 차원이 달랐어요. 삼성 공장을 중심으로 거대한 도시가 형성되어 있었거든요. 와, 정말 대단하네요. 저도 모르게 감탄사가 나왔습니다. 삼성 메인 공장 건물은 마치 거대한 성처럼 우뚝 서 있었고 그 주변으로는 수십 개의 협력업체 건물들이 질서정연하게 배치되어 있었어요. 이 모든 게 삼성 때문에 생긴 거예요. 뒤에서 들린 목소리에 돌아보니 30대 후반 정도의 한국인 남성이 서 있었습니다. 정장 차림에 진중한 인상을 풍기고 있었죠. 안녕하세요. 삼성 중국지사의 한상우 부장입니다. 아, 반갑습니다. 앨리스 정이에요. 한상우 부장은 저를 반갑게 맞아주었어요. 리우 장관은 사뭇 다른 진정성이 느껴졌습니다. 박사님, 시간 있으시면 제가 직접 안내해 드릴까요? 공식 견학로는 겉핥기에 불과하거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한상우 부장의 안내로 공장 주변을 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로 간 곳은 공장 바로 앞 상가 단지였어요. 한국 음식점, 중국 음식점, 카페, 편의점이 빼곡하게 들어서 있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삼성 직원들과 협력업체 직원들로 거리가 북적였죠. 여기 상인들은 대부분 삼성 덕분에 살고 있어요. 한상우 부장이 설명했습니다. 실제로 김밥집 사장님과 잠깐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됐어요. 우리 가게 매출의 80%가 삼성 관련이에요. 삼성 직원들, 협력업체 사람들, 그리고 삼성 때문에 이사 온 가족들까지 말이죠. 김밥집 사장님의 말이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근처 학원가도 마찬가지였어요. 삼성 직원 자녀들이 주 고객층이에요. 한국어 학원, 수학 학원까지 생겼거든요. 학원 원장님의 설명을 들으며 저는 점점 놀라게 됐습니다. 삼성 하나가 이 정도로 거대한 생태계를 만들어낸 거였어요. 다음으로 간 곳은 직원 기숙사 단지였습니다. 깔끔하게 정돈된 아파트 단지에는 수천 명의 직원들이 살고 있었죠. 여기 사는 사람들 대부분이 삼성 관련 일을 해요. 직접 삼성 직원이거나 협력업체 직원이거나 아니면 삼성 관련 서비스업에 종사하거나. 한상우 부장의 설명이 계속됐습니다. 저는 문득 궁금해졌어요. 만약 삼성이 여기서 철수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한상우 부장이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진지한 표정으로 대답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가 빠지면 여긴 유령 도시가 될 겁니다. 협력업체들은 대부분 따라 나갈 테고 상가들도 문을 닫을 수밖에 없죠. 일자리가 사라지니까 사람들도 떠날 거예요.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어제 리우장이 말한 것과는 정반대였거든요. 중국이 삼성에게 혜택을 베푸는 게 아니라 삼성이 이 도시 전체를 먹여 살리고 있었던 거죠. 오후에는 협력업체들을 둘러봤습니다. 부품 공급업체, 포장재 업체, 물류업체까지. 모든 게 삼성을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었어요. 우리 회사 매출의 90%가 삼성 관련이에요. 한 협력업체 대표의 말이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이건 단순한 공장이 아니었습니다. 삼성이 만들어낸 거대한 경제 생태계였죠. 하지만 저는 여전히 냉소적이었어요. 15년간 봐온 현실이 하루아침에 바뀔 수는 없었거든요. 그래도 결국 중국 시장은 포기할 수 없잖아요. 이렇게 큰 투자를 해놓고 나갈 수는 없을 거예요. 저는 한상우 부장에게 말했습니다. 한상우 부장은 씁쓸한 미소를 지었어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죠. 하지만 요즘 분위기가 예전 같지 않아요. 그날 저녁 호텔로 돌아와 하루 종일 본 것들을 정리하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삼성이 이 도시의 심장이라는 걸 직접 확인했지만 여전히 의구심이 들었어요. 과연 삼성이 중국을 떠날 수 있을까요? 이렇게 큰 규모의 투자와 인프라를 포기할 수 있을까요? 하지만 한상우 부장의 마지막 말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요즘 분위기가 예전 같지 않다는 그 말이 말이에요. 세미나 당일이 되었습니다. 장쑤성 정부 청사대회의실에는 중국 관료들과 외국 투자자들이 빼곡히 모여 있었어요. 제가 발표할 차례가 되자 연단에 올라가 준비해온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중국은 여전히 세계 공장입니다. 한국 기업들에게도 중국은 포기할 수 없는 시장이죠. 예상대로 뻔한 내용이었어요. 하지만 어제 본 현장의 기억 때문에 말끝이 조금 흐려졌습니다. 정말로 중국이 한국 기업들을 필요로 하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발표가 끝나고 리우장이 단상에 올라왔어요. 그의 표정에는 여전히 그 오만한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앨리스 정 박사님. 하지만 저희는 이제 한 단계 더 나아가려고 합니다. 리우장이 마이크를 잡고 말했어요. 뭔가 불길한 예감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내년부터 우리 장쑤성에 투자하는 모든 외국 기업은 핵심 기술 이전을 의무화할 예정입니다. 더 이상 중국을 단순한 생산 기지로만 여겨서는 안 되죠. 회의실이 순간 조용해졌어요. 참석자들 사이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도 깜짝 놀랐죠. 이건 예상하지 못한 폭탄 선언이었거든요. 물론 기술 이전에 따른 합당한 보상은 해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상호 협력의 시대입니다. 리우장의 말투는 협력이라고 했지만 사실상 강요에 가까웠어요. 기술을 내놓지 않으면 사업하지 말라는 뜻이었거든요. 세미나가 끝나고 뒤풀이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호텔 연회장에서 열린 만찬에는 참석자들이 모두 모였어요. 저는 와인 한 잔을 들고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며 사람들의 반응을 살폈습니다. 그때 익숙한 얼굴이 보였어요. 소피아 밀러였습니다. 40세 정도의 유럽계 여성으로 글로벌 투자 펀드를 운영하는 제 오랜 라이벌이자 친구였죠. 앨리스, 오랜만이네. 소피아가 다가와 인사했어요. 그녀의 표정은 심각했습니다. 소피아, 여기서 만날 줄 몰랐어. 오늘 발표 어땠어? 솔직히 말하면 충격적이었어. 기술 이전 의무화라니. 소피아가 주변을 둘러보며 목소리를 낮췄어요. 앨리스, 잠깐 조용한 곳에서 이야기할까? 우리는 연회장 한쪽 구석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소피아가 귓속말처럼 말했어요. 이런 조건이면 2년 안에 한국 기업들은 모두 떠날 거야. 기술까지 빼앗기면서 중국에 남을 이유가 없잖아.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래도 시장이 너무 크잖아. 삼성도 결국 중국에 남겠지. 정말 그렇게 생각해? 어제 현장 보지 않았어? 중국이 삼성을 더 필요로 하는 게 아닐까? 소피아의 말에 저는 잠시 말문이 막혔어요. 어제 본 현장이 떠올랐거든요. 삼성을 중심으로 돌아가는 거대한 생태계 말이에요. 그때 리우장이 우리 쪽으로 다가왔습니다. 두 분이 진지한 대화 중이시군요. 리우장이 웃으며 말했어요. 하지만 그 웃음은 여전히 오만해 보였습니다. 앞으로의 중국 투자 환경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아, 그렇다면 좋은 소식을 알려드리죠. 우리는 이미 화웨이와 협력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삼성이 떠나더라도 전혀 문제 없어요. 리우장의 말에 저는 깜짝 놀랐어요. 마치 삼성의 철수를 당연하게 여기고 있는 것 같았거든요. 만찬이 끝나고 호텔 방으로 돌아온 저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오늘 있었던 일들을 정리해보니 뭔가 이상했어요. 리우장의 기술 이전 요구, 그리고 삼성이 떠나도 상관없다는 말. 정말로 중국이 한국 기업들을 무시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아니면 자신들이 더 유리한 위치에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걸까요? 소피아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2년 안에 한국 기업들은 모두 떠날 것이다. 정말 그럴까요? 저는 여전히 확신이 서지 않았어요. 하지만 뭔가 큰 변화가 시작되고 있다는 불길한 예감이 점점 커져갔습니다. 세미나가 끝나고 사흘이 지났습니다. 저는 며칠 더 머물며 현지 상황을 파악해보기로 했어요. 그런데 그날 새벽 5시 갑자기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앨리스 박사님, 지금 당장 공장으로 와주세요.
한상우 부장의 목소리였는데 평소와 달리 급박하고 떨리고 있었어요. 무슨 일인가요? 전화로는 설명하기 어려워요. 직접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서둘러 옷을 입고 택시를 타고 삼성 공장으로 향했습니다. 평소 같으면 30분 거리인데 새벽이라 20분 만에 도착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공장 앞에 도착하자마자 충격적인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공장 정문이 완전히 봉쇄되어 있었거든요. 중국 관료들과 경비원들이 입구를 막고 서 있었고 삼성 직원들은 밖에서 발만 동동 구르고 있었어요. 이게 도대체 무슨 상황인가요? 한상우 부장을 찾아 물어봤습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어요. 어젯밤 갑자기 지방정부에서 통보가 왔어요. 기술 이전 협상이 완료될 때까지 생산 중단이래요. 그럼 직원들은 어떻게 하죠? 들어갈 수도 없어요. 출입을 완전히 통제하고 있거든요.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아무리 기술 이전을 요구한다고 해도 이렇게 일방적으로 공장을 봉쇄할 수 있는 건가요? 그때 익숙한 얼굴이 보였어요. 리우장이었습니다. 그는 여러 명의 수행원들과 함께 공장 앞에 서 있었어요. 저는 다가가서 물어봤습니다. 리우 부국장님, 이게 무슨 상황인가요? 리우장이 돌아보며 시익 웃었어요. 그 웃음에는 승리감 같은 게 묻어 있었습니다. 아, 앨리스 박사님. 상황이 좀 복잡해졌네요. 복잡하다니요. 이건 명백한 계약 위반 아닌가요? 계약 위반이라뇨. 우리는 정당한 협상을 요구하고 있을 뿐입니다. 리우장의 말투는 여전히 당당했어요. 마치 자신들이 완전히 정당한 일을 하고 있다는 듯이 말이죠. 그렇다면 협상 기간은 얼마나 될까요? 글쎄요. 삼성 측의 성의에 따라 달라지겠죠. 그때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공장 정문으로 화웨이 직원들이 들어가고 있는 거였어요. 저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저 사람들은 누구죠? 아, 화웨이 기술진들이에요. 생산 라인 점검 차 왔습니다. 리우장이 태연하게 대답했어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협상 압박이 아니었어요. 아예 삼성을 내쫓고 화웨이로 교체하려는 계획이었던 거죠. 한상우 부장이 분노에 찬 목소리로 말했어요. 이건 명백한 기업 강탈이에요. 우리가 15년간 투자해서 만든 시설을 이렇게 빼앗으려고 하다니. 리우장이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강탈이라뇨. 우리는 합법적인 절차를 밟고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당신들은 이제 조연일 뿐이에요. 조연이라니. 리우장의 말에 제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어제까지만 해도 삼성이 이 도시의 심장이었는데 하루아침에 조연으로 전락했다는 거였어요. 조연이라고 하셨나요? 제가 냉정하게 물어봤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주인공은 우리 중국 기업들이에요. 시대가 바뀐 거죠. 리우장의 오만함이 절정에 달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결심했어요. 이 모든 상황을 글로벌 투자 보고서에 정확히 기록하겠다고 말이에요. 오후에 다시 공장 앞을 지날 때 가슴 아픈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삼성 로고가 새겨진 공장 간판에 먼지가 쌓이기 시작한 거였어요.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이 도시의 자랑이었는데 이제는 방치된 채로 서 있었습니다. 그날 밤 호텔에서 저는 긴급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어요. 이 상황이 단순한 협상 과정이 아니라는 걸 본사에 알려야 했거든요. 중국이 한국 기업을 완전히 무시하고 있다는 현실을 말이에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정말로 중국이 삼성 없이도 괜찮을까요? 어제까지 그 거대한 생태계를 직접 봤는데 말이에요. 그날 밤 저는 밤새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제목은 삼성, 중국 철수 준비 중이었어요. 15년간 중국 경제를 분석해오면서 이런 보고서를 쓸 줄은 몰랐거든요. 보고서에는 지난 며칠간 목격한 모든 것을 담았습니다. 리우장의 오만한 태도, 일방적인 공장 봉쇄, 그리고 화웨이의 개입까지. 더 중요한 건 제 분석이었어요. 중국 정부의 이번 조치는 명백한 계산 착오다. 삼성이 떠나면 이 도시 경제가 무너질 것이다. 저는 이렇게 썼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확신하지 못했던 내용이었는데 이제는 확신이 섰어요. 다음 날 아침 한상우 부장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박사님, 혹시 시간 되시면 조용한 곳에서 만날 수 있을까요?
우리는 호텔 근처 조용한 카페에서 만났어요. 한상우 부장의 표정은 어제보다 더 심각했습니다. 본사에서 지시가 내려왔어요. 철수 시나리오를 준비하라고요. 정말요? 저는 놀랐습니다. 정말로 삼성이 중국을 떠날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였어요. 사실 이미 몇 달 전부터 준비하고 있었어요. 다른 지역 공장 증설도 그 일환이었고요. 한상우 부장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다른 지역이요? 인도와 베트남이요. 이미 상당한 투자가 진행되고 있어요. 그때 뒤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역시 똑똑한 선택이야. 돌아보니 소피아였습니다. 그녀가 우리 테이블에 합류했어요. 소피아, 언제부터 여기 있었어? 방금 들어왔어. 그런데 베트남 얘기 들렸는데 정말 좋은 선택이야. 소피아가 가방에서 태블릿을 꺼냈습니다. 내가 조사한 자료를 보여줄게. 화면에는 인도와 베트남의 공장 설계도가 나와 있었어요. 놀랍게도 중국 공장보다 더 현대적이고 효율적으로 보였습니다. 이미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었다니. 저는 감탄했어요. 삼성만이 아니야. 주요 한국 기업들은 이미 중국 의존도를 줄이고 있어. 중국의 이런 태도를 예상했거든. 소피아의 설명이 계속됐습니다. 특히 베트남 공장은 중국보다 인건비도 저렴하고 정부 지원도 훨씬 적극적이야. 한상우 부장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요. 베트남 정부는 우리를 진짜 파트너로 대해줘요. 기술 강탈이나 일방적 요구 같은 건 전혀 없고요. 저는 점점 확신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중국 없이도 삼성은 충분히 살아남을 수 있다는 걸 말이에요. 그렇다면 철수 시기는 언제쯤인가요? 빠르면 6개월, 늦어도 1년 안에는 완료될 것 같아요. 한상우 부장의 대답이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리 후장이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말이에요. 삼성을 조연이라고 무시했지만 정작 조연으로 전락할 건 중국이었던 거죠. 오후에 저는 본사에 최종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제목을 중국의 오만이 불러올 경제적 재앙으로 바꿨어요. 보고서 말미에 이렇게 썼습니다. 중국은 한국 기업들을 과소평가했다. 하지만 한국 기업들의 진짜 저력은 위기 상황에서 나온다. 이번 사태는 오히려 한국 기업들이 중국 의존도를 벗어나는 계기가 될 것이다. 그날 밤 호텔 창가에서 내려다본 장수성의 야경은 여전히 화려했어요. 하지만 그 화려함이 얼마나 오래 갈지는 의문이었습니다. 곧 삼성이 사라진 자리에는 어둠만 남을 테니까요. 저는 처음으로 확신했습니다. 중국 없이도 한국 기업들은 더 강해질 수 있다고 말이에요. 리 후장의 오만함이 결국 부메랑이 되어 돌아올 거라고요. 한 달 후 저는 다시 장수성에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철수 과정을 지켜보기 위해서였어요. 삼성이 공식적으로 철수를 발표한 지 불과 2주 만에 도시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공항에서 시내로 향하는 길, 택시 기사가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요즘 장사가 안 돼요. 삼성 사람들 안 오니까 공항 손님이 반으로 줄었어요.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한 달 전과 같은 길인데 뭔가 활기가 사라진 느낌이었어요. 호텔에 도착해 체크인을 마치고 바로 삼성 공장 쪽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본 광경은 충격적이었어요. 공장 주변 상가 단지가 텅 비어 있었거든요. 한 달 전까지 북적였던 김밥집, 카페, 편의점들이 대부분 문을 닫았습니다. 임대 안내문만 덩그러니 붙어 있었어요. 아, 박사님. 뒤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돌아보니 한 달 전에 만났던 김밥집 사장님이었어요. 하지만 표정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사장님, 어떻게 지내세요? 힘들어요. 가게 문 닫았거든요. 손님이 90% 줄어버렸어요. 사장님의 목소리에는 절망이 묻어 있었어요. 다른 일 찾아보고 계세요? 찾긴 뭘 찾아요. 이 동네 일자리가 다 삼성 관련이었는데 그게 다 사라졌잖아요. 저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리 후장의 오만한 결정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삶을 파괴한 거였어요. 협력업체 단지로 가보니 상황은 더 심각했습니다. 공장들이 하나둘씩 가동을 중단하고 있었거든요. 한 협력업체 대표를 만났는데 그의 이야기는 참담했어요. 매출의 90%가 삼성 관련이었다고 했잖아요. 지금은 어떠세요?
파산 신청 준비 중이에요. 직원 200명을 모두 해고해야 할 것 같아요. 직원 기숙사 단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한 달 전까지 활기찼던 아파트 단지가 이제는 반 이상이 비어 있었어요. 이사 트럭들이 줄지어 서 있었고 사람들은 짐을 싸서 다른 도시로 떠나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호텔 창가에서 내려다본 도시의 모습은 충격적이었어요. 한 달 전까지 불야성을 이뤘던 거리가 이제는 군데군데 불이 꺼져 있었거든요. 마치 치아가 빠진 것처럼 어둠이 군데군데 자리 잡고 있었어요. 가장 상징적인 것은 삼성 공장이었습니다. 거대한 건물이 여전히 서 있지만 완전히 불이 꺼진 채로 있었어요. 한때 이 도시의 심장이었던 곳이 이제는 거대한 무덤처럼 보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현지 뉴스를 봤는데 더욱 놀라운 소식이 있었어요. 실업률이 한 달 만에 15%나 증가했다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다른 협력업체들도 줄줄이 도산하고 있다는 뉴스였어요. 공장 하나가 사라졌을 뿐인데 이렇게 될 줄 몰랐어요. 현지 기자와 인터뷰에서 한 시민이 한 말이었습니다. 바로 그거였어요. 공장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삼성은 이 도시의 생명줄이었던 거죠. 오후에 시장을 둘러봤는데 상인들의 표정이 모두 어두웠어요. 한 상인이 저에게 말했습니다. 삼성 직원들이 우리 단골이었는데 이제 다 떠났어요. 매출이 절반도 안 나와요. 학원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삼성 직원 자녀들이 주 고객이었던 학원들이 문을 닫고 있었어요. 그날 밤 저는 씁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리우장이 삼성 따위 없어도 우리 도시는 번영한다고 했던 말이 떠올랐거든요.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였어요. 삼성이 떠나자 도시 전체가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호텔 창가에서 텅 빈 거리와 불 꺼진 공장을 내려다보며 저는 확신했습니다. 중국의 오만함이 결국 자신들의 발목을 잡았다고 말이에요. 그리고 한국 기업의 진짜 가치를 이제야 깨닫게 될 거라고요. 사흘 후 현지 뉴스에서 놀라운 소식을 접했습니다. 장이 중앙정부에 긴급 호출되었다는 거였어요. 장수성의 경제 상황이 급속도로 악화되면서 중앙에서 직접 나선 거였죠. 저는 궁금해서 현지 기자와 접촉해봤습니다. 그를 통해 들은 이야기는 더욱 충격적이었어요. 리우 부국장이 베이징에서 엄청 질책을 받았대요. 삼성 철수로 인한 경제적 손실이 예상보다 훨씬 크다는 거죠. 기자의 말에 따르면 중앙정부도 이 정도 파급 효과는 예상하지 못했다고 했어요. 며칠 후 더욱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리우 장이 직접 기자회견을 연 거였어요. 저는 그 자리에 참석했습니다. 기자회견장에 나타난 리우 장의 모습은 한 달 전과 완전히 달랐어요. 자신만만했던 표정은 사라지고 초췌해 보였습니다. 여러분께 중요한 발표를 하겠습니다. 리우 장이 마이크 앞에서 말을 시작했어요.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습니다. 우리 장수성은 삼성과의 협력 관계를 재개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한 달 전에 조연일 뿐이라고 무시했던 삼성에게 이제 와서 돌아와 달라고 하고 있었거든요. 기술 이전 요구 조건도 전면 재검토하겠습니다. 삼성의 귀환을 진심으로 희망합니다. 리우 장의 말은 사실상 굴복 선언이었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죠. 기자회견 후 저는 리우 장에게 직접 다가갔습니다. 부국장님, 한 달 전과 많이 달라지셨네요. 리우 장이 저를 보더니 쓸쓸하게 웃었어요. 앨리스 박사님, 제가 너무 성급했나 봅니다. 성급하다기보다는 오만했던 것 같아요. 제가 직설적으로 말했습니다. 리우 장은 고개를 숙였어요. 삼성이 정말 돌아올까요? 글쎄요. 이미 베트남의 신공장 건설이 한창인데요. 리우 장의 얼굴이 더욱 어두워졌습니다. 그날 저녁 소피아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영상통화로 대화를 나눴는데 그녀는 베트남에 있었습니다. 앨리스, 여기 베트남 공장 봤어? 정말 대단해. 화면 너머로 보이는 베트남 공장은 중국보다 훨씬 현대적이고 깨끗해 보였어요. 중국에서 쌓은 경험을 바탕으로 더 효율적으로 설계했대. 그리고 베트남 정부 지원도 엄청나고. 소피아의 설명을 들으며 저는 확신했습니다. 삼성은 이제 중국으로 돌아갈 이유가 전혀 없다는 걸 말이에요. 리우 장이 오늘 기자회견에서 삼성 귀환을 호소했어. 너무 늦었지. 이미 한국 기업들은 중국을 포기했어.
아니, 중국이 먼저 한국을 포기했잖아. 소피아의 말이 맞았어요. 중국의 시대는 끝났습니다. 다음 날 저는 마지막으로 삼성 공장 앞을 찾았어요. 여전히 텅 비어 있었고 이제는 잡초까지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한때 이 도시의 자랑이었던 곳이 이제는 폐허가 되어가고 있었어요. 공장 정문 앞에서 한 노인을 만났습니다. 그분은 삼성에서 15년간 일했던 경비원이었다고 했어요. 여기서 내 인생 절반을 보냈는데 이렇게 끝날 줄 몰랐어요. 노인의 말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리우장의 오만함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받는지 모르겠어요. 그날 밤 호텔에서 마지막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제목은 중국의 몰락 그리고 한국 기업의 새로운 도약이었어요. 보고서 결론 부분에 이렇게 썼습니다. 중국은 한국 기업들을 과소평가했다. 하지만 한국 기업들의 진짜 저력은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능력에 있었다. 이제 중국 없는 삼성이 더 강해질 것이다. 리우장의 뒤늦은 후회를 보며 저는 깨달았어요. 오만함의 대가가 얼마나 큰지를 말이에요. 그리고 한국 기업들이 얼마나 강인한지도요. 6개월이 흘렀습니다. 저는 베트남 호치민에 있었어요. 삼성의 새로운 메가 팩토리 준공식에 참석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공항에서 내리자마자 느낀 건 활기였어요. 중국에서 느꼈던 그 무거운 분위기와는 정반대였죠. 준공식장에 도착하니 정말 장관이었습니다. 중국 공장보다 2배는 큰 규모의 최첨단 시설까지 갖춘 거대한 공장이 우뚝 서 있었어요. 앨리스 박사님 오랜만입니다. 익숙한 목소리에 돌아보니 한상우 씨였습니다. 아니, 이제는 한상우 상무님이라고 불러야겠네요. 승진하셨거든요. 상무님 축하드려요. 승진도 하시고. 감사합니다. 힘든 시기를 잘 견뎌내 주신 덕분에 이런 기회를 얻었어요. 한상우 상무님의 얼굴에는 자신감이 넘쳤어요. 6개월 전 중국에서 봤던 절망적인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여기 시설 정말 대단하네요. 중국에서 15년간 쌓은 노하우를 모두 담았어요. 더 효율적이고 친환경적으로 설계했죠. 공장 내부를 둘러보니 정말 놀라웠어요. 자동화 수준도 중국보다 훨씬 높았고 작업 환경도 깨끗하고 쾌적했습니다. 베트남 정부 지원은 어떤가요? 정말 적극적이에요. 중국처럼 기술 이전을 강요하지도 않고 오히려 우리가 성공하도록 도와주려고 해요. 그때 뒤에서 박수 소리가 들렸어요. 돌아보니 소피아였습니다. 정말 멋진 광경이야, 앨리스. 소피아가 다가와 인사했어요. 그녀의 투자 펀드도 이번 베트남 공장에 큰 투자를 했다고 했습니다. 6개월 전에 내가 쓴 보고서 기억해? 중국 없는 삼성이 더 강해질 것이라고 했잖아. 기억하죠? 맞았어. 정말로 더 강해졌어. 소피아가 태블릿을 꺼내 자료를 보여줬어요. 삼성의 글로벌 시장 점유율이 오히려 늘었어. 중국 철수 후에 말이야. 정말 놀라운 결과였어요. 중국을 떠난 게 독이 아니라 약이 된 거였습니다. 준공식이 시작되자 삼성 회장님이 연단에 올라가셨어요. 오늘은 새로운 도약의 날입니다. 우리는 어려움을 기회로 바꿨고 더 강한 글로벌 기업으로 거듭났습니다. 회장님의 말씀이 끝나자 우레와 같은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저도 모르게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준공식 후 만찬장에서 한상우 상무님과 이야기를 나눴어요. 중국 상황은 어떤가요? 더 심각해졌어요. 우리가 떠난 후 다른 한국 기업들도 줄줄이 철수했거든요. 장수성은 완전히 유령 도시가 됐다고 들었어요. 리우장은 어떻게 지내나요? 좌천됐어요. 변방으로 쫓겨났다고 하더라고요. 자업자득이었죠. 리우장의 오만함이 결국 자신의 몰락을 가져온 거였습니다. 그날 밤 호텔에서 아들 이안과 영상통화를 했어요. 미국에서 유학 중인 이안이 뉴스를 보고 연락한 거였습니다. 엄마, 뉴스에서 봤어요. 삼성 베트남 공장 정말 대단하던데요. 그렇구나. 어떻게 생각해? 솔직히 처음엔 이해 안 됐어요. 왜 한국 기업들이 항상 불리한 선택을 하는지 말이에요. 이안의 말에 저는 미소를 지었어요. 6개월 전에 했던 질문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알겠어요. 결국 진짜 승자는 한국이었네요. 이안의 말이 정말 맞았어요.
표면적으로는 중국이 한국 기업들을 내쫓은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한국이 승리한 거였습니다. 다음 날 공항으로 향하며 저는 지난 6개월을 돌아봤어요. 처음 중국에 갔을 때만 해도 중국은 영원한 공장이라고 생각했었죠.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였습니다. 한국 기업들은 위기를 기회로 바꿨고 중국보다 더 좋은 조건에서 더 큰 성공을 거뒀어요. 중국의 오만함이 결국 부메랑이 되어 자신들을 강타한 거였죠. 비행기에서 내려다본 베트남의 풍경은 희망으로 가득했어요. 한국 기업들의 새로운 도전이 시작되는 땅이었거든요. 이 모든 경험을 통해 저는 깨달았습니다. 한국 기업들의 진짜 저력은 어려움 앞에서 굴복하지 않고 새로운 길을 개척하는 데 있다는 걸 말이에요. 그리고 그런 한국 기업들과 함께 일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자랑스러운 일인지도요.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대한민국 삼성의 위상 들으면서 감격스러우셨나요? 다음에도 대한민국의 더 멋지고 더 감동적인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응원과 댓글이 더욱 감동적이고 행복한 사연을 찾는 힘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지금까지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감동사연 배달부 감동꿀단지였습니다.